자, 대한민국의 발전 단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될 거고요. 광복을 그 과정과 이제 대한민국이 정부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1945년에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을 했는데 그 전에 1943년 12월에 카이로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이제 배경 지식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이로 선언이 1943년 12월인데 이때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를 걸쳐서 자유 독립을 하게 하자라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처음 얘기했던 선언이야. 처음으로 보장했어요. 그러다가 1945년 2월에는 얄타 회담에서 그 얄타 회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소련이 일본전에 참전한다는 비밀 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7월 말에는 포츠담 선언이라는 거 1945년 7월 여기서 이제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해요. 그리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언급되었던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립의 약속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가 인정해줬다라고 보면 되지만 하지만 어쨌든 카이로 선언에서 적절한 절차를 걸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뭔가 적절한 절차는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니겠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욕심이 담겨 있었다라고 봐도 돼. 자, 그럼 됐고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광복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걸 8.15 광복이라고 하고요. 광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독립운동의 결과로 드디어 독립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하고 나서는 항복한 결과로 쭉쭉 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앞전에 그 단원에서 배울 때 여운형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뭐 독립에 대한 아니면 우리 건국을 준비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많이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 여운형과 접촉을 조선총독부가 해요. 그래서 그 여운형이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쓸까? 조선총독부가 접촉을 해요. 그래서 행정권을 여운형 너한테 이양할게 라고 이제 교섭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여운형 선생님께서 좋아, 그러면 우리가 하는 정치 활동을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걸 냅둬라 라고 약속을 받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라고 해서 줄임말로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꺼져 있었나? 건준위 라고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자, 이러한 건국준비위원회, 즉 건준위는 또는 건준이라고 외워도 됩니다. 이 건준은 전국의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치안대를 유지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을 썼어요. 근데 이제 38도선이 설정이 되거든요. 38도선을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딱 선에 갈라가지고 남쪽과 북쪽을 나누어서 미군은 남쪽을, 소련군이 북쪽을 지배하겠다, 점령하겠다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게 된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다시 행정권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싸움도 일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후에 이제 여기는 사실 중도파였고 좌익과 우익이 같이 있었는데 좌익 세력들은 이제 미군이 남쪽을 이제 진주 머물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건준을 해체하고 새롭게 뭔가를 세우자. 소련군 쪽이 자국주의잖아.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인민공화국을 세우자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의 서로의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군의 경우 남쪽을 이렇게 지배할 때 먼저 이제 총독부의 항복을 받고 나서 군정청이라는 걸 설치해요. 그래서 이제 직접 통치를 하게 되거든. 그 과정에서 조선 총독부가 다스렸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친일파가 그대로 좀 흡수된다는 식의 약간 단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제가 지배했던 식민통치기구나 관료나 경찰들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서 그 당시 임시정부는 정부로 인정받지 못했어.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근데 이제 소련군은 반대로 그 인민위원회의 행정권을 이양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간접 통치를 하고 그리고 소련군과 함께 귀국한 공산주의자를 지원해주면서 약간 자기들을 좋아하는 애들로 구성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공산주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후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요. 그래서 이제 광복 이후에 여러 정치 세력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한 건준에서는 그 좌익 세력이 좀 더 우세하게 되자 원래는 섞여 있었는데 좌익 세력이 좀 더 우세하게 되자 우익 세력들은 따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익이 빠져나와가지고 세운 여러 가지 단체들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표적인 우익 중에서 이제 김성수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그리고 뭐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든지 뭐 이런 세력들이 따로 이제 떨어져 나와서 따로 단체를 결성하기도 합니다. 여튼 이렇게 하다가 이제 1945년 12월이 되었어요. 12월이 되었을 때 무슨 회의를 하나 하는데요.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좀 써놓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해요. 모스크바에서 말 그대로 3국이 모였는데 그때 3국은 영국과 미국과 소련이었고 외상하면은 이제 외교부 장관 중에서 이제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이제 회의를 하는데요. 이때 뭔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한국을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하자. 여기서 이제 신탁 통치라는 거는 유엔의 위임권을 받은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통치를 담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얘네가 아직까지는 혼자 서기 힘든 나라다.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핑계죠.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명분으로 이런 신탁통치라는 거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기구가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위해서 이 기구를 설치하자. 이게 바로 미소공동위원회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각각 나누어서 신탁 통치를 하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에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가 세워지면 우리가 그때 이제 나오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를 안 다스려도 된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거를 전하는 과정에서 뉴스가 오보가 나와요. 잘못된 보도가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 둘이서 이렇게 다 합의하고 끝난 건데 오보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고 소련이 친탁 통치를 주장했다라는 오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 보도 없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나누었을 때 당연히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반탁이었어. 근데 이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소련은 이렇게 하자 했다고? 그러면은 좌파, 그러니까 좌익들은 그 소련 그쪽이니까 우린 친탁으로 가겠다. 얘는 그대로 우익은 반탁을 유지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거든요. 이러면서 서로 이제 좌우가 대립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좌익 세력하고 처음에는 이제 모두가 다 반탁이었지만 그 오보 이후로 그 총체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 돼버려요. 좌익은. 이런 흐름에서 결국은 신탁 통치 절대 반대를 주장하는 쪽과 절대 지지를 하는 쪽이 나누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격렬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1946년 3월에 덕수궁에서 당시 열렸는데요. 그때 뭔 얘기를 하냐면 임시정부의 수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논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참여할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범위를 두고 이걸로 논란이 서로 이제 타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단체나 정당은 해도 된다 라는 쪽이었고,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그 3국 외상 저거 있죠. 저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나 정당만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했잖아. 그 약간 흐름이 바뀌면서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오보가 나오고 나서는 반탁이 원래 대세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을 지지하는 쪽이 많으니까 미국은 머릿수에 따르면 자기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다 참여하자 하는 거고, 소련은 반대로 저걸 지지하는 애들만 참여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다가 논의를 거쳐도 결국 저게 협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휴회를 하게 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이제 휴회를 하다 보니, 잠깐이 아니라 사실은 무기한 휴회였는데 이게 언제 얘기가 다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이승만은 여기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승만이 정읍 발언이라는 걸 해요. 전라도 정읍에 가서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웁시다 라는 좀 논란이 많이 생기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고, 이러한 주장은 당시만 해도 이제 같이 협력하자라는 게 대세였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약간 그런 반응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좌익과 우익이 계속 대립을 하다 보니 이걸 좀 합쳐서 다 같이 뭔가를 하자라는 좌우 합작 운동이 나와요.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 같은 게 세워지는데, 좌우합작위원회는 통일정부를 수립을 목표로 해가지고 유상 매입, 그러니까 땅을 돈 주고 매입하고 또 공짜로 분배하는 토지개혁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자. 반민족 행위자는 친일파를 말해. 이러한 얘기를 골자로 하는 좌우합작 7원칙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뭐가 용량이 많은가 봐요. 뭔가 잘 안 되네요, 얘들아. 그러니까 렉이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좌우합작 7원칙 이런 걸 발표함으로써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실현하기에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자기가 실제로 친일파였던 애들이 또 속해 있는 경우에는 또 이런 걸 반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이런 게 약간 좀 지지부진해졌다 할까? 그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은 이 정도로 하기에 너무 좀 단편적으로 짧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를 확인을 해서 꼭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사료까지 포함해가지고 너희가 꼭 읽어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 정도는 기본적인 거를 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좌합작 운동이 좀 실패됩니다. 영영 선생님이 암살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반대하는 내부적인 목소리도 있었고 그러면서 중단이 되었지만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김규식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합작 운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실시가 되었지만 여전히 결렬됐어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가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엔에 올려가지고 거기선 이제 무슨 결정을 하냐면 그러면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해라. 그러니까 인구 비례에 따른이라는 건 머릿수대로 그냥 투표해라 하는 거지. 그래서 남한의 한반도에 정부를 세울 것을 결의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총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유엔이 한반도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소련이 특히 북한이 이걸 반대하게 되고, 그래서 유엔은 결국은 소총회를 해가지고 선거가 감시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이죠. 가능한 지역에서만 투표를 하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 남한에서만 이제 나중에 총선거를 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한만이 이제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자 대다수의 이제 독립운동가나 이제 사회운동가들은 반대하지만 이승만이나 이런 극우주의자들, 아무튼 이런 애들은 적극 찬성했어요.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 이렇게 가면은 우리나라가 분단될 것이다 라는 거를 직감하신 김구 선생님 등은 남북협상을 추진해요. 그래서 평양으로 가서 그 남북 연석회의라는 걸 개최하거든요. 평양으로 가서 대표자들끼리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요. 단독 선부, 그러니까 남한만 정부 세우는 거는 안 된다. 뭐 이런 성명서지.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실패하게 돼요. 어쨌든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남한에서만 정부를 세우거나 북한에서만 정부를 세우는 거가 더 유리하거나 더 좋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이게 좀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에서 다시 돌아오실 때 김구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암살 당하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운동들은 다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남북 협상도 이제 좌절이 되고 남한만이 따로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되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주 4.3 사건과 제주를 붙이는 게 좋겠죠.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4.3 사건이 1947년에 일어났고 3.1절 기념행사가 끝나고 이제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경찰이 이제 발포를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금기시 되어가지고 이런 거 자체를 배우지 않았다거나 다 뭐 빨갱이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고증이 되면서 피해자들의 지금은 이제 좀 대통령들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다 하진 않았지만 사과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시 돌아보는 그런 운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한강 작가님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글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금기시 되었지만 이런 거 연구나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제대로 된 역사로 배우고 있기도 하거든요. 제주 4.3 사건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발포를 했던 것으로 이제 사상자가 생겼고 그 당시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반발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제주도 주민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군정이 이걸 되게 탄압을 많이 함으로써 그럼 미 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그 세력과 그러한 반대의 목소리와 함께 당연히 제주도에 이제 좌익 세력들도 있었거든요. 좌익 세력들이 이제
그 단독 선거나 이런 것들을 저지하고 통일 정부를 하자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이제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배우는 건데, 이게 사실 뭐 다 뭐 좌익은 아니었고 뭐 시민들도 같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또 일반 시민들 양민들이 있었고, 그런 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양민들을 좀 일반 백성들 일반 시민들을 좀 많이 죽임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좀 피해가 더 컸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무장 봉기를 이제 일으키는 그런 제주도의 사람들을 이제 또 진압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가 여수에 주둔한 군부대 일부를 제주도에 이제 출동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거를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이 있었던 거지. 그게 뭐 좌익 세력이든 그냥 일반 세력이든 간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출동 반대하겠다. 나 이거 싫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자. 또다시 이제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좌익 세력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일부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리산으로 들어간 좌익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리산으로 이동한 좌익 세력들은 나중에 6.25 전쟁에까지도 이어지고 이렇게 이 흐름으로 갔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를 세우는 과정을 또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남한만이 어쨌든 단독 선거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5월 10일에 50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50 총선거라는 걸 실시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거를 했을 때 그 당시 38도선 이남의 유엔 감시위원단 감시 아래서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를 했던 그 당시 김구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등 남북 협상파나 또 좌익 세력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불참했다. 어쨌든 그 선거 결과에 최초로 이제 다양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21세 이상의 성인 남녀들은 모두 다 투표를 하게 되는 보통 선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었고,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앞에서 배운 제주 4.3 사건 때문에 제주에서는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주에서는 이제 그 대표를 뽑을 수 없었고, 그 이외에 이제 그 많은 전체 의석 200석 중에서 198석이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채워지게 되는 재헌 국회라는 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거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이제 그 민주적인 선거 또는 뭐 보통 선거라고 우리는 일컫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재헌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재헌 헌법이라는 거를 공포하는데 이제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법에는 대통령 중심의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주공화국 체제였다. 이런 거를 밝히고 있고요. 그 당시 임기는 4년이었고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간접선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승만으로 뽑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고 그 당시는 부통령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부통령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부통령도 있었고, 이후에 이제 이승만이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를 임명하면서 내각이 총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다라고 8월 15일에 이제 선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태극기를 개양하고 우리가 미군정이 끝났으며 합법적인 정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1948년 말에. 여러 가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후에 여러 문제가 생겨요. 이리로 가야 되나?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올라갔다거나 또 뭐 그 전에 친일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친일파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청산을 할 것인가라든지 그다음에 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대처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친일파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법을 만드는데요. 반민족행위 처벌법. 말 그대로 반민족행위자 하면은 이제 친일파라고 보면 되고, 이걸 이제 제정을 해서 제대로 이제 처벌을 내려야 그 사회가 온전하게 바로잡아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 직속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이걸 줄여서 우리는 반민특위라고 하거든요. 반민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이승만이 방해를 한다고. 왜냐하면 이승만 자신도 그렇지만 자신 밑에 있는 부하들이 좀 실제로 친일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자기가 자기 손으로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반민특위를 견제하는 여러 가지 법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노덕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최고의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그 사람인데 이거를 이제 이 노덕술을 검거했는데 검거하자 바로 이승만이 이러한 그 경험 있는 경찰관을 잡아들이면 어떡해 라는 특별 담화를 발표하는 사건까지 일어나요. 그러고 이제 경찰은 이제 이승만의 권력이잖아. 경찰이 이제 반민특위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실패한 상태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거죠. 되게 속상한 거죠. 그 다음에 농지개혁. 또 농지개혁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49년에 자기 땅을 갖기 위한 그 농민의 오랜 바람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토지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과제였는데 이제 미 군정은 원래 이제 그 일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그 몰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유상으로 사서 유상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제 개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자 당연히 이제 돈이 있는 애들은 땅을 사거나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이런 게 좀 잘 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다수의 농민들이 자기 땅을 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소작농이 되기도 했고 농지를 소유하기도 했지만 자기 땅을 팔아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 전통적 지주 소작제는 소멸이 되었지만 대다수의 이제 또 지주들은 돈이 있으니까 자기의 땅을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긍정적, 부정적인 어떤 스탠스가 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농지개혁법은 3정보를 초과하는 게 이제 구역 단위의 면적이라고 보면 되거든. 이 초과하는 농지를 매수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부가 사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돈을 주고 사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다시 파는 것이죠. 그리고 뭐 북한의 경우에 북한은 농지개혁을 먼저 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북한의 토지개혁의 방식을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북한도 우리나라가 이제 50 총선거하고 나서 자기들도 이제 이후에 정부를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제 정부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1948년 9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한 이후죠. 우리나라 지금 7월 달에 헌법하고 그랬잖아. 그치? 어쨌든. 자, 그렇게 하면서 북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토지개혁 작업이었기 때문에 무상분배의 원칙으로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당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3분의 4, 그러니까 4분의 3 이상이
소작농들이었는데 모두 다 토지를 갖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이 벌어져서 농민층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기준이 5정보 이상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3정보였잖아요. 얘네는 5정보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면적은 국가가 산다. 뭐 이런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토지 개혁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북한도 정권을 세웠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끝으로 6.25 전쟁 정리하고 요 단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경은 원래 이제 갈등은 계속 고조되고 있었어요. 어쨌든 미군이 남한을, 소련군이 북한군을 이렇게 지배를 하다가 각자 다른 정권이 세워졌잖아.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좀 잦아지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배경상 우리가 좀 이런 언제든 전쟁이 터져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미군과 소련군이 일단 철수를 해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나니까 얘네가 있을 명분이 없잖아.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군은 일단 남침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 이제 소련의 군사적인 지원을 받고 신무기나 군사 지원을 받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에서도 필요할 경우에 참전하겠다 이러한 약속까지 받았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남한의 경우 군사력을 강화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당시 6.25 전쟁 당시에 뭐 많은 군인들이 휴가철이었대요. 아무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경이 요거예요. 미국의 에치슨 선언. 우리나라를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은 빼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겠군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제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게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남침이라는 건 남한이 침입했다가 아니라 남쪽으로 얘네가 온 거다라고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제 쭉쭉 내려와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낙동강까지 갑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낙동강까지 우리가 쭉 밀려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고 여기까지 쭉 밀려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헬프를 치겠죠. 그래서 이제 유엔군이 이제 참전을 결정하게 돼서 유엔군이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전세를 역전하고 서울을 되찾고 쭉쭉쭉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서 다시 북한이 또 헬프를 쳐 중국군이 다시 중공군이라고 하죠. 중국 공산당 다시 내려오고 우리가 다시 뺏겨요. 이걸 우리가 1사후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밀고 밀리는 그런 여러 가지 접전 끝에 다시 이제 38도선 부근에서 계속 공방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공방전이라는 건 밀고 밀리고 탈환했다 뺏겼다 하는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한편으로는 휴전 회담을 하게 돼요. 이제 전쟁이 좀 약간 고착화되다 보면 이렇게 계속 싸우는 것보다 그냥 휴전을 빨리 해서 소모를 끝내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들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거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포로를 교환하는 방법이나 휴전선의 위치 선정 방식에 따라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철원 지역을 두고 이제 뭐 그 백마고지 전투라든지 이런 아주 유명한 전투들이 있는데 그쪽 근처에서 계속 공방전도 일어나고 내 땅이었다 네 땅이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휴전선을 어느 선까지 둘 것인가 그리고 포로 소환 방식도 이제 유엔군의 경우 포로가 돌아갈 나라를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자 얘기했고 중국 공산당이나 소련 공산당 쪽은 무조건 본국으로 보내자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야. 이런 게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바로바로 휴전이 되지 않았고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1953년에 결국 협상이 타결이 되어서 휴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잠깐 쉬는 거죠. 휴전인가? 아무튼 전쟁을 그만하는 협정이 체결됐지만 정확히 말하면 휴전이고 정전 협정문 같은 게 이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뭐 중립국이 감시위원회
둬서 우리나라를 뭐 감시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중립국은 대표적인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지금도 있죠. 비무장지대 설치가 뭐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화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협정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승만 정부도 오케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전쟁의 결과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뭐 인적 피해, 물적 피해, 정신적 피해 다 일어났고요. 특히나 남한의 경우 굉장히 많은 이제 뭐 물적 피해가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뭐 기관이나 이런 게 다 이제 부서지고 생산한 시설도 거의 다 파괴가 많이 되어가지고 북한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적대감이 더 심해지고 이런 시국을 이용해서 각국의 그러니까 대통령들은 독재 권력 강화에 유지해가지고 독재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되다 보니 분단은 더욱더 고착화되겠죠. 이러한 흐름으로 이제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뭐 냉전 시대 최대의 국제전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휴전 끝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조약을 체결하는 게 바로 소파 협정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걸 소파라고 영어로 SOFA인가 뭐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주둔비를 낸다고 방위비라고 하죠. 이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돈 많이 받겠다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나고 휴전 협상을 하면서 이런 한미 상호 방위 협약을 조약을 맺게 되고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뭐 무력 충돌이 생기면 뭐 유엔이 뭐 하라 마라 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와서 전쟁을 도와주는 약속입니다.